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합격여법학원 언어논리 전임 강사 고명곤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요. 쓸모 PSAT 언어논리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큰 뜻을 품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이제 시작하시고 계신 아마 단계이실 텐데요. 아니면 지금 먼저 벌써 조금 공부를 어느 정도 시작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 책을 구입해서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부터 제 쓸모 언어논리 동영상 강의를 좀 진행하게 될 텐데 우선 책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책은 기존의 교재들과 달리 시중에 있는 다른 교재들과 조금 다르게 좀 다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책을 좀 펴보셨다면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문제가 많이 없어요. 예,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PSAT 언어논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 지식들을 꽉꽉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관한 강의는 또 이후에 또 진행이 될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이제 우선 통독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각 챕터별로 책을 장별로 나눠서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지침 어떤 방식으로 읽어라, 어떤 방식으로 풀어라 하는 내용들을 우선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 방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요, 그 책의 내용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들,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니까요. 책을 읽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제 강의를 먼저 보고 책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을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왜 적성시험인가? 이 책에도 사실 그렇게 좀 시작이 됩니다. 왜 적성시험인가? 이 질문은요, 사실 조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상당히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는 PSAT라고 하는 시험의 성격을 조금 드러내주는 시험이거든요. 질문이거든요. 죄송합니다. PSAT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던지는 사실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 좀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적성시험인가? 어떤 시험인가? 왜 이 질문이 좀 중요한가를 따지고 본다면 사실은 이 시험을 위해서 이 시험만을 보도록 사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PSAT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공식적인 커리큘럼, 어떤 과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도 사실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냐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못된 공부, 잘못된 공부 방향을 가지고 잘못된 공부 방법을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시간은요. 그래서 좀 요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왜 적성시험인가? 적성시험은 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조금 분명하게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왜 적성시험인가? 질문을 조금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적성시험은 대체 무엇인가? 적성시험에서 사실 물어보는 것은요. 기존의 시험과 다르게
지식의 암기 수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전부 다 배웠는가, 어떤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가는 사실 물어보진 않아요. 네,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이든 혹은 수능이든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들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야 했지만요. 하지만 PSAT 시험은 그러한 성격이 조금 극단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사실 필요한 거는요. 지식을 오타네요. 지식 자체를 습득하는 능력, 그리고 즉석에서 습득하는 능력과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 자체는 바로 이 지식 습득 능력과 활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설계되었고요. 계속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하신다면 사실은 공부 방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야 할 것들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단지 지식의 암기 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길게 쓰여져 있는 이런 교재처럼요. 어떤 특정 개념을 길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교재나 뭐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핵심 요약, 핵심을 요약해서 자 여기에서 이거는 나옵니다. 요약한 거, 어떤 이 개념은 필수적입니다. 외우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줄글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하는 강사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핵심들을 요약해서 도표로 그려놓고 그 도표를 외워라 라고 알려주는 그런 강사 찾아가시면 돼요. 하지만 이 시험 자체는 사실은 그런 지식의 암기 수준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줄글을 보고요. 길게 주어진 어떤 텍스트를 보고 그 안에서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사실 보여줘야 돼요. 물론 그 측정 방식은 오지선다지만요. 그리고 그것을 또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시험인데 좀 공부 방향을 조금 다르게 엉뚱하게 잡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시행착오가 좀 오래,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적성이 뭐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험하고 관련해서 이제 세간에 들고 있는 보통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라기보다 어떤 편견, 통념 같은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적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사실은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 그리고 적응 능력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 적응 능력. 지금 5급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그 적성을 사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슬라이드에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사실은 지식 습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바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적성이다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종종 어떤 학생들은요, 이 적성 자체를 사실 이런 의미로 조금 받아들여요. 아, 이건 타고난 거야. 후천적인 학습이나 공부를 통해서는 성장시키기가 어려워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노력하기가 좀 싫어지지 않나요? 누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아, 사람의 능력에 항상 한계가 있어. 타고난 머리가 있어. 더 노력해봐야 안 돼.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돼. 라고 하면 의욕이 어떻게 돼요? 팍 꺾이죠. 예, 의욕이 팍팍 꺾입니다. 자, 이 말 자체 때문에 사실 그래서 좀 고민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좀 보면 가끔씩 가다 보면요. 그런데 적성이란 말 자체는 원래 타고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나아가서 뭐 그런 연구들도 좀 있어요. 어떤 타고난 적성 자체가 어떤 일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도 보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마도 이제 떠다니고 있을 법한 생각은 PSAT를 보는데 필요한 데 있어서 PSAT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치르기 위해서는 타고난 능력이 필요하다. 라는 바로 이 판단이에요.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사실 입증을 하려면요. 어떤 사례가 필요하냐면 어떤 근거 자료가 필요하냐면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일단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PSAT 시험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충분한 후천적인 교육에 대한 의미가 조금 고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타고난 능력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충분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자, 왜 이게 좀 필요하냐? 타고난 능력이 없어도 충분한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PSAT 시험에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확인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타고난 능력이 없고 충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다. 그런 사례가 충분히 많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정당화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PSAT 시험을 보려면 여기서 합격을 하려면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 이겁니다. 적절한 교육, 충분한 교육. 자, 제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책이 나오게 된 이 책과 관련해서 논리와 비판 연구소 그리고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한국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요. 사실은 지금 이 PSAT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을 사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서도. 네.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하고 관련해서 이제 좀 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좀 말씀드리는 건 타고난 적성을 운운할 정도로 타고난 적성,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로 충분한 교육을 시도해본 사람, 충분한 훈련, 적절한 이론 교육과 그것의 체화를 위한 공부에 매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길래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얘기로는 이건 어떤 타고난 능력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 열심히 많이 풀고 기출문제 양치기를 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걸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국어 공부해야 된다. 특히 문법 공부해야 된다.
이거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어휘력을 늘려야 한다. 예, 이것도 뭐 어떤 국어의 일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요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양치기를 해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유형화를 해야 된다. 뭐 체화를 해야 된다. 피세턴 인간이 돼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가 좀 많긴 한데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가끔씩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얘기들을 통해서 물론 슬며슬며 어떤 나오는 건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구체적인 방법론이니까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끔씩 하다가 좀 놓치고 있는 경우도 가끔씩 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생각의 기술이에요. 네, 제가 이 책에서 참 마음에 들었던 표현입니다. 생각의 기술이 어떤 점에서 보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기술입니다. 네, 생각하는 기술. 이건 생각하는 기술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혹은 국어 문법을 다시금 좀 문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말을 알아들으면 어떤 문법적인 이해, 안긴 문장, 아는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 어휘력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 예, 다 중요해요.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생각의 기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체화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연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기술을 얼마나 훈련을 받았던가? 그럴 기회가 있었던가? 책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성실하게 코멘트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손에 꼽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손에 꼽을 수 있다. 한 손으로 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거기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그런데 생각의 기술을 지금 뭔가 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다. 근데 지금 보면 왠지 좀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기출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요.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단순히 기출문제에 나오는 지식을 외운다라거나 그것을 풀이하는 뭐 방법을 익힌다거나 단지 그것을 좀 넘어서서 그 문제를 풀이할 때의 자신의 사고 과정 이거 자체를 객관화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먼저 봤고 그리고 나서 어떤 문장에 집중을 했고 어떤 단어에 집중했고 어떤 요소 그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나는 어떤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을 골랐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맞았다. 그런데 그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어떤 선지가 나를 헷갈리게 했다. 어떤 선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답을 고르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정답 선지를 고를 때 어떤 점에서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다. 확신이 없었다. 등등등 자신의 그 사고 과정 전체를요.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여기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걸 스스로 조금 그걸 확인하시면서 저걸 개선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래서 이걸 좀 객관화시켜서 개선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개선한다 하기 위해서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준이 필요해요.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했을 거야.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거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객관화해서 개선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준이 사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건 바로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체화하고 그 기준을 이해하고 체화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객관화해서 개선시키도록 하는 것.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생각의 기술이란 무엇인가? 생각의 기술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요.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교재 내용을 실면 보셨다면 또 PSAT 시험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 사전 정보를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하신 분들이라면 PSAT 문제 한 문항을 푸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2분 정도다라는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문제를 읽고 문제 속에 문제에 포함되어 딸려있는 발문을 읽고 그 다음 지문을 읽고 선지를 읽고 정답을 고르는 그 과정이 약 2분의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런 점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상당히 좀 애매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다 라고 할 때는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성에 부합하는 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식과 일관적인 판단.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제가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거 어떤 거 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 책 몇 페이지죠? 23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23쪽부터 나와 있는 철학사하고 관련된 내용하고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 말 자체, 단어 자체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지식이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통념줄 중에 하나가 문과 지식하고 이과 지식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요. 하지만 좀 이런 식의 구분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문이과를 포괄하는 최선의 지식. 어떤 지식이냐면 그건 사고의 형식에 관한 지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판단해야만 한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 생각은 특정한 형식적 조건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이건 사실은 문과든 이과든 공통적으로 있어요. 물론 중고등학교 한 6년 과정을 거치면서 문과가 배우는 과목과 이과가 배우는 과목이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교과목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에 있어서는요.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표준이 되는 방법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고의 형식적인 조건이다. 어떤 틀을 맞춰야 한다. 어떤 주장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이죠. 말이 조금 너무 어렵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효율적으로 판단한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능력이 곧 생각의 기술이다. 예, 그것이 곧 생각의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사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3쪽부터 어떤 이 철학사하고 관련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 한 번쯤 읽어볼 만한 내용이고요. 예, 여러분들 요거 과거의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이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것은 진리다. 예, 어떤 것이 참이다. 무엇이 지식이다. 그러면 그 지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각종 주장들, 그 주장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리고 현재 우리에 있어서 방법론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생각의 기술,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다. 네, 그래서 이걸 저는 논리적, 비판적인 사고력이다. 예, 그렇게 말하겠다. 예, 그렇게 불러야겠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사고력, 비판적인 사고력.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논리적인 사고라는 거는요. 이건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규범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판단 X를 한다라고 하면 X를 할 때에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규범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건 어떤 조건문처럼 어떤 판단을 내리고자 할 때 내가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규범을 이해하고 그 규범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하고 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자주 듣는 예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판단은요, 자연스러운 판단하고 구분이 돼요. 자연스러운 판단과 논리적인 판단.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나 적어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포함, 저 포함해서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을 일부러 먹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건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판단 내린 거예요. 보통 그걸 자연스럽다라고 해요. 일부러 그걸 먹을 필요 있겠느냐? 시험날 아침에 사실 근데 그러한 행동, 그러한 판단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사실 이런 게 사실 깔려 있는 거죠.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 시험에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운이 나쁘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판단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얘가 과연 논리적인 판단일까요? 정말? 진짜로? 논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불리는 건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여기는 판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배워야 한다. 좀 그런 뉘앙스로 읽히지는 않았으면 바라는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영역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죠. 사실은 이건 뭐 직관하고도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왠지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자연스럽고
그냥 그렇게 어떤 문화적으로 습득했으니까 그냥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런데 논리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정말 그럴까? 항상 그러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규범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주장이 옳다라고 한다면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 먹고도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정말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논리가 과연 중요하냐 하고 관련해서 이 그림 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직관이 더 중요하다. 근데 직관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규범적인, 절차적인, 형식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판단을 의미합니다.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 지식인들,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을 만들어낸 위대한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사실 직관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해요. 직관적인 판단. 한눈에 그냥 딱 보여 떠오르는 어떤 그러한 지식, 그러한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강조합니다. 논리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없다라고 사실 보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어요. 논리라는 건 기존에 우리가 참이다라고 믿었던 어떤 그런 지식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런 판단들과 일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식, 새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논리에만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얘는 좀 봐야 돼요. 왜? 그 위대한 학자들이 단지 직관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만 있고 얘가 없었다. 자신의 직관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려 하지 않았다. 즉 논리 없는 직관. 직관적인 어떤 판단 내렸어요. 아, 이게 답인 것 같아. 이를테면 이제 PSAT 문제를 푸는 그런 맥락으로 논리 없는 직관의 사례를 PSAT 문제를 푸는 상황으로 집어넣어 본다면요. 아, 문제를 하나 풀었는데, 아,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야. 왜?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모르겠어. 그냥 이건 것 같아. 이유 좀 설명하라고 해도 나는 몰라. 그냥 2번이 맞는 것 같아. 끝. 논리 없는 직관이 가질 수 있는 한계, 갖게 되는 한계는요, 누구도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직관적인 판단 자체에 대해서 이 판단이 과연 그 판단 형식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논리가 없는 직관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이다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생각의 기술을 배워야 하고요. 생각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를 객관화하고 최선의 지식, 규범적인 형태,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표준에 맞춰서 이 판단 방식이, 이 판단 과정이 과연 효율적인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반성을 하고 고쳐나가야 돼요. 직관은 어느 순간에 직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직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논리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 직관적인 판단 능력도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가 없는 직관, 논리가 없는 직관적인 판단,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학자들이,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학자들이 논리 없는 직관을 강조했다, 논리는 필요 없다, 직관만이 중요하다라고 만약 했다면 그 사람들의 지식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독단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단적인 판단. 그저 고집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는 해야 돼요. 논리적인 판단을 배워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하는 그 생각의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를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출발선에 서신 거고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예, 장애물입니다. 자, 합리적인 판단의 장애물 어디에서 나냐면요. PSAT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요. 두 가지 종류의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량이 많은 제시문 또는 익숙하지 않은 제시문. 그런데 이 제시문은요. 이러한 성격의 제시문은 다분히 출제기관, 출제위원, 한국논리학회, 물론 한국과학철학회 섞여 계시고요. 분석철학회 분들 아름아름 전부 다 섞여 계실 텐데 거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출제위원들이 사실 의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SAT 시험 자체는요.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SAT를 시험 치르기 후에 하고 나서 2차 교과목이 아마 있을 거고요. 2차 과목이 있을 것이고 2차 과목을 통해 2차 과목에 통과하기 위해서 뭔가 배워야 하는 어떤 개념적인 지식들, 이론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 조금 전문적인 제시문들, 정보량이 많은 제시문들. 자, 제가 요거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제시문들은 사실 어떤 글들에서 많이 나타나면요. 학술적인 글들에서 많이 나타나요. 학술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아카데믹한 논문들. 대중적이지 않아요. 널리 알려진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이론이 아니라서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이론하고 관련돼서 수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사실은 PSAT 제시문에 사실은 목적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랑 관련해서 배경 지식 같은 거 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포인트는 사실은 이거예요. 요 목적, 지식 습득, 능력 자체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정보량이 많은 제시문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을 때, 어떤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을 때, 내가 모르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 과연 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올바른 판단 형식에 대한 무지. 오늘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올바른 판단 형식.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고 규범입니다. 판단을 내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논증을 할 때에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한다. 추론을 할 때에는 어떤 형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 과정 거치고 나왔을 때 이 형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금 드물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건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전혀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연역 추론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되게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3단 논법. 그건 아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거 하고 나서 3단 논법. 그래 이게 그 연역 추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는 거 알았어. 근데 이거 실제로 써먹는 경우가 있어? 난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적용 방식을 사실 모르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이 어떻게 명제로 변환돼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거예요. 체화가 안 되신 거죠. 그리고 귀납 추론 아마 보통 대부분 조금
널리 알려져 있는, 좀 통념 비슷하게 알려져 있는 귀납이라고 하면 통계적 일반화, 귀납적 일반화만 보통 귀납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 많은데 귀납 종류 좀 많습니다. 귀납 종류 많아요. 귀납적인 일반화도 있고요. 유비추론도 있고요. 가설추론도 있고요. 네. 종류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형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강화, 약화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요거 자체, 이 제시문 자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그리고 올바른 판단 형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PSAT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좀 걸쳐서 있다라는 사실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것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시간 내용하고 좀 관련된 겁니다. 2019년 5급 가형 22번 문제의 제시문이에요. 요거랑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정보량이 많거나 익숙하지 않은 제시문이 우리의 판단을 힘들게 한다. 내용 이해 자체를 힘들게 한다. 내용을 이해해야 뭔가 판단을 할 텐데 정보량이 너무 많아버리면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시문도, 이 제시문 자체도 정보량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정보량이 많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게 정보량이 많다라는 말 들으면 보통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글자 수만 많으면 정보량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정보량이 많다라는 거 스스로 이거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보량이 많다. 정보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가치 있고 무슨 생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런 식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어 논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보, 이건 지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려야 하는 문장의 형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종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어 더하기 서술어로 되어 있는 거.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어떠하면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두 가지예요. 정보다라고 하면요, 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정보다라고 하는 건 맞거나 틀리거나 해야 돼요. 맞거나 틀리거나 해야 됩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해야 돼요.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판정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식하고 정보하고 그런 점에서 유사해요. 같아요. 그런 점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 나누는 기준은 조금 상대적이긴 합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시간 되면 할 텐데, 정보량이 많다라고 하는 건 맞다, 틀리다라고 판정할 거리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장 형식, 최소 단위, 요거거나 요거인 애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좀 더 자세한 거는 요 다음 강의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농지에서 생산된 곡물의 일정량을 조세로 징수했는데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물어볼게요. 징수라는 단어 아시죠? 예, 징수. 징수라는 단어 아실 겁니다. 서술어죠?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징수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판정할 수 있나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징수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문장 성분 두 개가 더 있어야 돼요. 누가 무엇을. 누가 무엇을 징수했다. 자, 징수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징수했는지 조세로 징수했다라고 하고요. 곡물의 일정량을 조세로 징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렇죠? 생략돼 있어요. 생략. 조선시대에는 이니까 아마도 쭉쭉쭉쭉 해서 어디 있었죠? 조선 왕조겠죠. 조선 왕조가 곡물의 일정량을 조세로 징수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우선 징수
라는 단어 제가 요거 언급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형식,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형식이 되기 위해선 주어와 서술어가 최소한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 2개의 개념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다른 성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얘는 그러면 주어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는 지금 도치된 거예요. 도치. 조선 왕조는 조선 시대에 곡물의 일정량을 조세로 징수했다라는 거고요. 그 곡물은 어디에서 생산된 거냐면 농지에서 생산됐대요. 누가 생산했느냐? 농민들이 생산했겠죠. 농민도 생략되어 있고요. 조선 왕조도 생략되어 있고요. 자, 정보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꿔도 지금 이 문장이 참이다. 사실 이거 문장도 아니죠. 여기 아직 덜 끝났어요. 건국 초에는 면적 단위 1개월마다 거두도로 규정된 조세량이 일정했다까지 뭐 생각을 해본다면 문장 실제로 2문장입니다. 마침표는 하나 찍혀 있지만.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지금 얼핏 보기만 해도 한 3개 정도 돼요. 쭉 더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면 단위 1개월마다 거두도록 규정된 조세량이 일정했다. 1개월마다 동일한 양을 거뒀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정보량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 서술어의 결합 상태, 조합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만 살짝 바꿔도 사실은 얘는 참거짓이 바뀌어요. 갖다 주고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선지에서 이런 방식으로 적혀 있는데 중간에 내용 하나 순서 바꾸거나 혹은 단어 하나 바꿔버리면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자, 정보량이 많다라는 건 그래서 이 2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정보량이 늘어나게 되는 한국어 학술적인 문장들, 학술적인 글들에서 정보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2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3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은 지금 여기서 기억해 두세요. 압축, 생략, 그리고 도치. 정보량이 많다. 이 3가지 방식으로 보통 정보량을 늘립니다. 얘는 사실은 의도한 건 아닌데 정보량 자체가 많게 느껴지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 올바른 판단 형식하고 관련된 얘기 잠깐 또 더 해볼게요. 논리학 배워야 된다, 논리학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제가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논리가 필요하긴 해. 라고 하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논리학 배운 사람 많이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 PSAT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논리학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야. 이 정도밖에 없어. 요만큼이 전체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한 요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안 해도 돼. 이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그런데 실제 출제위원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원하고 있는 판단은 사실 이겁니다. 출제위원의 의도는 실제로 합격하는 사람들 중에서 논리는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 논리를 모르는 사람, 논리학에 대해서, 논리적 형식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합격자들 중에서 거의 없다라는 것.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 사실 조건부 확률하고도 좀 관련돼 있어요. 요거는 아마 4번째 시간에 좀 말씀드리게 될 텐데. 많이들 이렇게들 좀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필요해요.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을 살펴본다면. 물론 이런 분들은 계실 거예요. 난 논리학 모르는데 합격했어. 그러면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자체를.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리학 책을 뭘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리학을 배우고 그거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아니냐.
최소한의 조건은 일단은 논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마할 것인가? 생각의 기술을 과연 어떻게 연마하면 좋은가? 네. 예, 요거 이제 사실 책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죠. 상당히 요거 표현이 좀 깔끔해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연마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 다른지 분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보들을 연결하고, 또 나아가서는 조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걸 하나하나 글을 읽으면서 고민하지 않고도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해내고 그것을 분별해내고 더 나아가서 연결 조작까지 하는 것. 네, 바로 이 그림이죠. PSAT 재심은 글이라고 하는 건 그 글을 처음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냥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들도 사실 있어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얘 앞에 어떤 덩어리들 그냥 이런 식의 모습만 있는 거죠. 그런데 얘네를 세모, 동그라미, 네모의 형태가 있구나라고 일단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별해 주는 겁니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것들을 연결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조작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글을 이해한다라는 건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제시문 하나 좀 볼까요? 41쪽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41쪽에 나와 있는 글. 그래가지고 좀 하나 분석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건 생각을 이제 블록화하는 기술이 조금 필요할 텐데 아까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 정보는 뭐라고요? 주어 더하기 서술어 그리고 주어 더하기 서술어 이면 주어 더하기 서술어이다 라고 사실 이 말씀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요거랑 관련해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모르는 개념이 등장한다. 내가 잘 모르는 개념이 등장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거 좀 좋아요. 이 개념은 주어가 생략된 단어야. 이 단어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셔도 나름 도움이 돼요.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제가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이 아니라 속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어떤 속성 X는 물론 이거 제 이론은 아닙니다. 이거 하시는 분이 계셔요. 유명한 분. 속성 X가 있다라는 말은 A가 X일 때 X가 A일 때 어떤 행위를 한다. 보통 이런 방식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근원적 실제인 본체에 접근하는 낙학의 방법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이론적 탐색이 아니라 생생한 주관적 체험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체험이었대요. 무엇이? 낙학의 방법이. 방법은 체험이다. 그런데 이론적 탐색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법은 탐색이 아니다. 체험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 좀 이상해요. 이런 게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한국어 문장 표현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어 문장 표현 특성 중에 하나인데 주어가 생략돼요. 보통. 자주 생략돼요. 사람일 경우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낙학의 방법을 쓴다라는 건 주관적인 체험을 한다라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리고 낙학의 방법을 쓴다라는 거. 어떤 사람이 낙학의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건 이론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요건 이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방식인데요. 한국어에서는요. 사람 주어 많이 생략돼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조금 쉬고 계시면서 드라마 보실 여유는 없으시겠죠. 외국 영화의 번역 상태를 보면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사실은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요거 말씀드리면 좀 되겠네요.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거기에 대한 영어 자막을 보시면
항상 뭔가 어색하면서도 예,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주어예요. 우리말에서 항상 주어가 생략되거든요. 사람 주어. 예,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얘가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하면 사람 주어 집어넣어서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인 실체인 본체에 접근하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체에 접근하는 것. 본체는 근원적인 실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낙학의 방법인데 누군가가 낙학의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체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본체인 그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낙학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겠네요. 본체인 본성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서 그래서 현실 속에 존재하는 실천적인 주체적인 자로 자신을 정립하고자 했다라는 거. 낙학의 방법을 쓰는 사람들. 동그라미 여기다 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본체를 실천하는 주체에 대한 낙학의 관심은 탐구로 나타났다. 마음에 대한 탐구, 낙학, 마음에 대한 탐구. 자, 그럼 밑에 볼게요. 호학은 그러면 위에서 썼던 방식 그대로 한번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사람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 집어넣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호학을 사용한다면, 호학의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현실 세계를 구현하는 원리와 규범에 집중한다. 자, 호학 자체, 호학 뭐 학문을 뜻하는 것 같은데 학문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PSAT 언어 논리 자체가 뭐 집중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죠. 언어 논리가 무엇에 집중한다. 그럼 보통 그건 언어 논리 시험 출제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호학은 현실 세계를 규율하는 원리 규범에 집중한다. 이것에 집중한다. 네. 본체인 본성은 현실 세계를 객관적 합법적으로 강제하는 규범의 근저로서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뭐로서는 사실 얘는 이다하고 유사해요. 이다. 끊어보면 근저이다. 그리고 주관적 체험 밖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는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이네요. 규범이네요. 그래서 본체의 인식은 마음의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 축적에 의해서 객관적 인식의 축적 그래서 달성이 된다라는 거. 글을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다. 아마도 지금 뭐 대부분 어떤 좀 추상적으로 적혀 있는 텍스트, 지나치게 어떤 학술적인 텍스트 읽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조금 많을 가능성이 큰데,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도대체 대체 뭔 말이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금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건 이제 하나 좀 보여드렸던 거고요. 네, 요거 실제로는 좀 더 빨리 해야겠죠. 네. 요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될까. 자, 우선 이 다음 시간 2강에선 해석관 글 자체를, 텍스트 자체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주어진 재료인 글을 꼼꼼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논증 A관은 사실은 이곳은 이제 연역 논증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4부에서요. 이곳은 귀납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데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웃기긴 하네요. 책의 내용이 그대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